저기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다 계시잖아요. 교육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데스크로 오시면 저희가 주차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주차되신 분에 한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교육 잘 들으시고 나가실 때 오셔가지고 주차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가. 그리고 지금 2강 지금 이제 성명하고 들어오셨는데 이강 끝나시면 이제 3강 우리 도당위원장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시 나오셔서 3강 서명지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졸리실 시간인데 그러면 오후 강의 네, 많이 졸리시죠? 네, 그래도 오후 강의 준비된 건 해야 되겠죠. 여기 맨날 도당에서 무슨 행사가 매주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억울한 게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거든요. 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신수도권 시대 광역 생태축 미호강을 주목하다라는 주제로 이경기 특임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 특임 교수 이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자리하게 돼서 대단히 참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광희 우리 도당 위원장님, 이광희 의원님 평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또 기꺼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할 주제는 신수도권 시대 발역 생태축 미호강을 주목하다 이 주제입니다. 앞서 반영훈 교수께서 90분 발표를 해주시고 12분이 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12분 빼고 조금 더 뺄까요?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질의응답 이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6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8년은 서울의 산업경제연구원 민간연구소에서 8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도시 및 지역계획도 연구했고 그 당시에 오너가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한갑수 기억하시나요? 농림부 장관? 네, 그 사회가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원장으로 있는데 같이 이렇게 근무를 좀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충북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충북연구원에서 주로 도시및 지역계획 관련 또 지역의 문제 다루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 보니까 이 도에서 이렇게 함께 연구원에 일할 때 만나 뵀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선배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특히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특히나 이 생태, 환경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쪽을 가지시고 미호강 맑은물 프로젝트가 123개의 국정 과제에서 또 다뤄지고 그리고 충북 차원에서의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특히 국가 정원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맥에서 또 직접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간선 생태 축인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로 오늘 신수도권 시대 광역 생태축 미호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신수도권 시대라는 말을 저는 이제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뭐예요? 구수도권이죠. 구수도권. 그러니까 신이 더 좋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수도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바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세종과 그리고 천웅주, 대전, 천안 이렇게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지도를 갖다 찍으면은 그래서 세종, 청주, 천안, 대전, 공주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다이아몬드 존이다. 다이아몬드가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핫한 지역이다. 그래서 신수도권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광역 생태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모든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아까 반영 교수께서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상당히 뭐라고 해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이러면서 도시 환경이 열악하면서 19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스톡홀름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소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적인 규약을 발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큰 틀에서 한번 우리 지역의 공간을 좀 생태축을 가지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호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지금 미호강은 이제 금강의 상류 지역인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북부권에서도 왔죠. 거기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남한강 수계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은 달천을 중심으로 해서 큰 수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틀을 바로 이 남한강 수계 틀에도 같이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게 미래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사회 분야, 산업 경제 분야, 환경 분야, 정치 행정 분야 쪽에서 큰 미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또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은 여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10%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소가구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시화로서는 도시 쪽으로 전부 다 몰려서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또 농촌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지역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을 갖지 못하니까 함께 전체 틀을 키워서 메가시티, 원래 메갈로폴리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죠. 또 소득 양극화, 또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그러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은 삶의 질을 중시하고 또 웰빙과 트렌드, 웰빙 트렌드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소확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산업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강국, 335 전략, 그렇죠? 3대 AI 강국, 그 다음에 5% 경제 성장, 3% 경제 성장, 세계 5대 강국, AI 5년간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과학기술 혁신, R&D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화를 많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역세계화, 자국중심주의의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로 다룰 분야에서 보면 환경 분야 쪽에서는 큰 틀에서 소위 기후변화, 평균기온 상승하고 재난재해 증가, 환경악화, 이래서 아까 앞서서 반영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순환 경제를 하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폐기물 제로, 이게 세 가지의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소위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그런 어떤 문제,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고갈에 따른 또 재생에너지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 쪽에서 큰 미래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민주주의 확산, 또 디지털 민주주의, 모든 것 전부 다 뭐예요? 스마트폰 갖고 하죠. 예, 그리고 분권의 촉진, 또 국제 질서의 다극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냉전 쪽에서 또 정부가 또 바뀌면서 소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냉전 쪽에서 온건 이런 쪽으로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정부 정책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큰 흐름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지역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지역화하면서 아젠다를 발굴하고 또 정책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을 큰 미래 트렌드를 변화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그 지속 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SDGs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언제죠? 2015년에 뉴욕에서 제70회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갖다가 거쳐서 채택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만을 중심으로 두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 경제적인 것 같은 이율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전반적인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자나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적 균형성, 이거를 통합해내는 모델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보면은 17개가 있고 17개의 큰 목표 하에 세부 목표가 몇 개가 있습니까? 1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정상회의의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나가야 될 그런 아젠다 합의를 거쳐 채택한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위 no poverty, 빈곤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성평등, 등등해서 이제 17가지가 있습니다. 또 평화와 정의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해양 자원의 보호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다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6번째, 요 6번째의 과제가 소위 클린 워러, 그러니까 맑은 물, 그리고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위생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조금 세부 내용을 보니까 깨끗한 물과 위생인데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용수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물 관련 생태계도 보호하고 물 관련 지역사회와 참여,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오늘 미호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엔의 SDGs 중에서 6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모형을 구축하고 한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좁혀서 환경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턴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동안은 산업화 이런 시대에서는 주로 도로 닦고 산업단지 많이 만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여기서 관점을 갖는 것은 바로 삶의 질, 또 환경 이런 문제 쪽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한쪽으로는 경제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산업단지 만들 때 녹지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건물 높이 올려가지고서 용적률 건폐율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녹지 면적을 갖다가 좀 많이 하고 산업단지라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좀 가운데다가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산업단지 같은 계획들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녹지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다, 11%다 그러면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녹지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오존 녹지 같은 거 딱 바운다리에 포함시켜 갖고 녹지 면적 맞췄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요즘 녹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녹지 민주주의. 녹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접근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녹지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실행을 한 게가 어디냐면 행복도시입니다. 행복도시에는 보통의 도시들이 보통 보면은 가운데에 상업지역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주거지역이 가고 녹지지역이 가는데 행복도시는 가운데를 갖다가 100만 평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중앙기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순환형으로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빠졌는 저기인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3가지의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죠.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로시티, 이거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시티, 평평하게. 이게 수평이라 수직보다는 수평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제로시티. 그 다음에 링크시티, 한 2.7m 정도로 해가지고 이 행복도시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링크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옥상을 갖다가 올라가는데 옥상 조경한 거 쭉 보셨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셔요. 정말로 전체를 2.7km로 갖다가 다 녹지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링크시티, 제로시티, 플랫시티 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갖다가 담은 곳이 행복도시다. 어쨌든 말이 좀 빠졌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정말로 잘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잘 꾸려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은 세계적인 공통 이슈다. 또 환경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해서 깨끗한 물, 건강한 동식물 생태계 유지, 또 고령화에 따른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시간의 소비를 어떻게 할 건가, 주 4일째로 할 거냐, 또 5일째로 할 거냐, 또 목요일까지만 근무할 거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에 많이 남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쪽의 산업이 앞으로 도래할 거다. 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여가 패턴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와 같은 흐름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또 아젠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물국토분과 쪽에서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을 좀 하고 또 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청와대 비서관이 김은경 이제 행안부 장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정부에 있어서는 크게 에너지 정책도 기존 정부하고 바뀌었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큰 흐름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좀 봤고요. 그러면은 그럼 왜 미호강인가? 왜 미호강인가? 왜 미호강을 쳐다보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미호강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미호강의 유역입니다. 전체가 1855.35 제곱킬로미터로서 사실은 그 유역 면적으로 보면 한 12등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근데 이 하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4대강 뭐 버금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딱 몇 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미호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강의 상류 지역이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 그 미호강의 발원지는 음성의 망이산성이에요. 망이산성 있죠. 예,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농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팔별다리, 그 다음에 이쪽 무심천하고 여기서 만나는 그 지점, 그 다음에 병천천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조천하고 만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금강의 본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행정구역이 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또 옆으로는 천안, 안성, 세종 시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의 위계를 보면은 한 몇 년 전에 여기 그 하천이 국가 하천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전체 89.2km 중에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데가 여기 그 칠장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64.5km고 나머지가 이제 그 지방 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심천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됐고요. 같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서 왜 미호강을 주목하느냐 하면 지금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되게 환경을 하는 분들이 물론 유역의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렇게 좀 쳐다보고는 있는데 저는 도시 지역 계획을 하면서 보다 큰 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역의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보면은 이게 미호강이 이게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또 시민 환경단체에서 줄기차게 노력해서 강으로 바뀌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속리산에서부터 발원해서 그 다음에 증평 상당산성으로 해서 증평의 좌부산 쪽으로 해서 이게 쭉 올라가서 이쪽 칠연산 안성에 이게 이제 뭐냐면 한남 금북 정맥입니다. 한남 금북 정맥은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 그러니까 이게 한남 금북 정맥이 한강 수계와 남한강 수계와 금강 수계를 갖다가 분리하는 그와 같은 큰 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칠연산에서 나와서 이쪽에 이제 진천 쪽에 로 해서 저쪽 서해안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금북 정맥이 있습니다. 금북 정맥이라고 하면 금강의 북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남의 태안반도까지 이제 쭉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89.2km의 가운데에 이 그 미호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유역의 개념으로 보면 이 자체가 바로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면 하루 강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해를 볼 수 있고 이런 뭐란 말이죠.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의 그런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풍부한 자연 생태계와 그 다음에 근교 농업 공간이 있고 이 반경 30km에 청주, 대전, 세종, 천안 등 인구가 300만 정도, 여기 다 합치면 300만이 좀 넘습니다. 광역 정원적 성격의 도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청주 같은 경우에서 가장 지역의 경쟁력을 이끄는 게 뭐예요? 오송, 오창. 그것도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죠. 공항이 들어와 있어요. 증평에서는 보광천이 있고 진천에 농다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특성이 있고 또 세종시의 동측의 관문 대청점을 거쳐갖고 이제 금강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 이 지형학적으로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럼 산업경제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갖다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좀 활용해서 가장 최근으로 뽑아봤는데 지금 여기 미호강에 해당되는 충북의 시군 5개였었죠. 그 계산 증평 그다음에 진천, 청주, 음성 그거를 전체로 합쳐보니까 5개 면적은 충북 전체 면적의 38%. 그런데 인구는 68%. GRDP, 지역 총생산이죠. 총생산은 얼마예요? 75%. 그러니까 이 미호강이 다시 유역의 면적으로 이게 이제 유역은 행정구역하고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구역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미호강의 유역의 면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충북 전체 면적이 18%인데 인구는 42.7%를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미호강 유역이 충북 전체 면적 중에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모든 것은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경제,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되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정말 핫한 지역이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지금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이 충북, 충남, 세종에는 미호강역의 상하류 지역을 다 포함하는데 금강의 상류가 미호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상류 지역에서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갖다가 세종시로 내려보내냐, 그리고 협력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계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위에서 똥물 내려보내면 세종시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상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권 시대의 상생의 아이콘이 바로 미호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반경 25에서 30km 내에 청주, 대전, 세종, 천안의 이 다이아몬드 존에 300만 명 규모의 인구가 밀집한 광역 정원적 도시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주자 500호, 좌청룡 500호. 아까 보셨죠? 그렇죠. 가운데는 명당수. 금강을 따라 이어진 생명의 숲. 그리고 여기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문화권이 있다.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통합 청주시의 간선수계다. 통합이 되기 전에는 청주의 간선수계는 어디였어요? 무심천이었죠. 무심천이었는데 딱 보면은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미호강이 쭉 가로질러 가는 청주시 전체 통합 청주시의 반을 양분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통합 청주시의 간선 수계로 여기에는 우리가 직지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요. 또 첨단 ICT 동합을 한 BT와 ICT가 오창, 오송, 또 지금 그 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산업단지가 많습니까?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총생의 75%를 차지하는 충북 경제권의 중심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쪽을 지형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그 진천 발원지에서 합류부가 진천 분지, 또 보관천, 그 다음에 이제 미호평야 청주 쪽으로 와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래가 약 10m 내로 두께로 모래층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게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거가 이게 밭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거는 산림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시가와 지역이 전체적으로 86년서부터 축축계를 하는데 1.5%에서 10.6% 되면서 농업이나 산림 지역의 감소로 홍수 피해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사 문화적인 자원이 있는데 그거 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미호강은 일제시대 때 진 거다. 미호강은 그래서 1918년도에 발견된 조선지형도에는 미호천으로 표기되어 있고 2023년 조선지역의 미호천 교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1900년 전에는 동진이라고 하는 거로 불리었다. 조선도 1882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미호강 명칭 변경 연구를 충북연구원 부서의 충북강연구소에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걸로 해서 미호강의 이름의 변천을 이렇게 봤는데
이 미호천이 이름이 이렇게 된 거가 뭐 일제시대 때 민족정기를 말살하거나 또는 항일 정신을 훼손할 그런 목적으로 이 미호 동진이라는 이름을 미호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호강이라는 말이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쭉 써왔는데 그래서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미호강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호소자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특정 시기 특정 구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좀 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한동안 됐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내용하고 더 자세한 거를 알려면 미국과 명칭변경 이런 거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쭉 보면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미호강에 대한 이름이 그 구역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오근지 공부를 해주시면서 천주 진천 중기도에 오근지라고 있어 거기 진목한 그리고 뭐 망천 그리고 뭐 불판 미곳 미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미호강을 연구하면서 역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또 여기에는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 벽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농다리 천년 농다리도 있고 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마한의 땅또 삼국이 이 우리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뺏기고 하면서 이런 어떤 역사 문화적인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전시관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 왕조 또 조선 충독도 아주 쭉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유산 유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기 이제 환경 쪽을 보면서는 되게 미호강 오염되느냐, 몇 도수냐, 수질 등급 2도수냐, 3도수냐, 실천 얼마냐, 그 수질 개선하고 이제 쭉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일단 맑은 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호강 유역에서 농업지대, 도시지대, 또 산악지대에서 그 표에서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수렴하는 겁니다. 그 관점이 틀린 거예요. 과거 산업화 시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근성과 근접성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갔는데 하나의 정책의 이 수단을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러면 미래에 있어서는 이 광역 생태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여기도 모든 사업들이 수렴하는 이런 관점, 각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그 특성을 보면은 이 남한강 수계 상류나 대청댐 상류보다는 수질이 2, 3등급으로 나뉘게 자세한 하천 수질 기준 같은 것들은 뭐 나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미호강 유역 산하류 지자체가 이제 여러 악기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보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OD, 이 BOD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기물질 분해를 할 때 얼마만큼 산소가 요구되는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질을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수질을 갖다 측정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측정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 이상 기준에 40% 이상으로 넘는 것들이 40% 이상이 이 13개 중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 수치보다 더
오염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주로 강점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로 오염시키는 게 뭐냐? 이제 앞서서도 나왔지만은 뭐 가축분뇨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갖다 짓는다. 또는 그 여러 가지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핑 시설을 짓는다. 또는 파크 골프장을 짓는다.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뭡니까? 하천에서부터 몇 메타 떨어져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조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유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어떻게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법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오전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서 그 자체에서 발생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넣어서 그 자체에서 소멸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수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오염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미호강 지역의 축산이 가장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360만이네요. 1360만 마리. 1360만 마리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소, 돼지, 닭,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닭이 제일 많다네요. 80% 이상 닭이네요. 소는 0.8%, 돼지는 2.2%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양이 4,820톤 하루에.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 원천적으로 그 오염원을 직접 잡는 방법, 또는 나오면서 잡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미호강 상류의 오염원은 주로 인천운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공장들이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딱 넘어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스피로버라고 그러죠. 스피로버. 넘쳐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은 게 중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진천운성 또 청주까지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호강 상류의 오염원의 정보가 그래서 미호강에 대한 거를 그냥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또 산업적인 특성의 측면, 또 지형적인 측면, 이거를 토탈 패션으로 토탈로 한번 바라보는 거가 중요하다. 코 고는 사람.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무심천에 수단이 살고, 그다음에 백곡지에 이웃동계가 살고 다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토탈로 유형의 개념으로 한번 미호강을 바라봤다. 그러면 코 고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호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한번 보면, 가장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성장 전략 개념들을 보면, 아까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또 비전이죠. 3대 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5대 과제는 뭐 AI, 중소기업 벤처 성장,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그러면 이 미호강의 생태축을 가지고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한번 뽑아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국토공간 혁신에서는 가장 큰 게 지금 정부에서 뭐죠?
5극 3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5극 3특. 공간구조 전체를 5개의 극으로 하고 3개의 특별 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 경북, 호남,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3특은 뭐예요? 특별도가 어디가 있어요? 제주 특별도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도 특별도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강원도. 충북은 뭐예요? 이거 내륙권 특별법 하는데 내륙권 특별법은 27개 시도가 다 걸려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특별도예요. 강원도도 특별도고 전라북도도 특별도고 그럼 충북은 이런 공간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개념도와 연계해서 어떠한 공간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바로 8월 13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서 전략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이제 뭐 에너지 보석도 쭉 나와서 이쪽 45번을 보면은 4대 강의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워딩입니다. 자연성,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회복입니다. 이 키워드가 사실 혁신경제 29개 중에서 45번에서의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충청권 공약에서는 아까 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항 교도소 이전,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바이오 첨단 단지, 또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을 연결한 철도망 건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이 부분이 공약으로 들어가고 저는 정말로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맞죠, 의원님? 예. 그래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공약으로 들어갔고 또 보다 더 크게 보면은 지금 한남 경북 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남한강수계란 말이에요. 거기 달천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 툴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분석도 툴도 같고 그래서 충북 내륙 관광계획 완성의 광역어 좀 조사. 저는 이 도면을 좀 봤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항 구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에 있었는데 한나라당 대운항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당원용으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는데 그 당시에 이 모든 강을 갖다 다른 건 차치하고도 여기 뭡니까 여기 문경 여기 이 대간을 넘으려면 뭐예요? 물은 산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을 넘었어요. 문경 터널을 뚫었어요. 여기 문경. 그리고 이거 다 항구입니다. 혼체. 그리고 부산에서 여기 인천까지 가려면 한 40시간 걸릴 거예요.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40시간 갖고 물이 나올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너무 졸속으로 하려다 보니까 절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4대강 사업으로 바뀌고 통일불기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런 조상들이 있었어요.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미호강이 전체 충북 전체의 75%의 GRDP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전은 뭐냐?
단지 자연성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와 환경을 같이 통합하는 거잖아요. 자연과 문명의 공존지대를 조성하자. 그리고 신수도권 시대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 블루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도시를 좀 쭉 보면서 세 가지 네트워크 있다고 봐요. 첫째는 무슨 네트워크예요? 그린 네트워크입니다. 그린 네트워크. 녹지는 다 연결해야 돼요. 녹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 도시들, 새롭게 건설되는 유럽의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녹지는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직 3단지를 이제 재개발을 할 때 그 제안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녹지축이 저쪽 그 백제유물 전시관서부터 이제 쭉 따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청주 여기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에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구룡산으로 연결되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이 그 3단지로 들어가는 시계탑에서 좌측으로 가면 이제 3단지로 가잖아요. 그때 5층짜리 저기 주택이었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 단지였었잖아요. 그 지역은 최소한도 40m 정도를 뒤로 물려가지고 셋백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녹지축으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아 하다가 사업자한테 밀려가지고서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뭐 단기간의 그런 공공성과 여기에서의 그 싸움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린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네트워크 있습니다. 물길 연결하자. 그린 네트워크, 녹지길 연결하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네트워크일까요? 화이트 네트워크. 바람길 연결하자. 그런데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화이트 네트워크. 그런데 굉장히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제가 최근에 좀 아는 사실인데 혁신도시 있잖아요. 혁신도시에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바람숲길 조성 사업을 하더라고요. 바람숲길. 그래서 저쪽 음성의 한박산에서부터 바람의 원천이 북동풍으로 내려오면서 혁신도시로 도로망을 따라서 어떻게 내려요? 끊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녹지가 없는 부분, 나무 심고 그거는 뭐냐면 미세먼지 흡착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흡착하면서 여기 이제 열선 현상도 좀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평의 보강천도 그렇죠. 보강천도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블루 네트워크, 화이트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 이런 쪽에서 여기는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의 기본적인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을 건데요. 중설하거나 보를 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예, 홍수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직강 공사라든가 사행처분 많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모래가 한 10m 정도 쌓여 있는 게 미호강이잖아요. 그거 중소내는 또 다시 생겨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되 함부로 직강을 공사를 하고 보를 축조하고 중설하는 것. 보를 축조한다는 건 물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치수효과도 치사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시설을 배제한다. 하천 하수도의 변경합니다. 그래서 보고 미호강을 단지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이렇게 내륙 지역에 특화로 된 이런 전략 지역을 이미 현황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 차원의 내륙 특화형 전략 지역으로 디자인하자 그렇게 바라보자 하는 거고요. 신수도권의 시각에서 보자 생태 기반의 6차 산업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과거의 전통과 미래 첨단을 결합한 융복합의 창의적 아이템을 좀 발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끌어봤어요. 미호강 아까 유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단면으로 쫙 뚫어보니까 개념도인데요. 여기 미호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소래를 겹치도 있고 역사적인 문화 유적도 있고 농업지대가 있어요. 세 번째 편은 뭐 여기 직지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편은 산맥, 산하령. 여기 이쪽에 한남 동북쪽에 동북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평, 2평, 3평, 4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리에는 어떤 자원이 있느냐? 여기는 산업적인 자원, 문화적인 자원, 역사적인 자원, 생태적인 자원, 환경적 자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면 이런 자원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행복도시권 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독일을 갖다가 한번 출장을 갔었는데요. 4개 시도가 같이 행복도시권 방역계획을 했어요. 행복도시권 방역계획은 지금 이제 메가시티 계획이 나오고 또 초보기업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서산 폐암 방진하고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단행이 빠졌어요. 그래서 행복도시권 방역계획에 그래서 그때 계획을 한번 하는데 여기에 이 독일의 이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이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로렐라이 언덕 가보셨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로렐라이 언덕에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별거 없어요? 예? 이로사는 로렐라이보다 이쪽에 있는 그 집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집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가 트리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16년인가요?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건설한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모젤강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라인강하고 같이 만나는 데가 이제 코브란츠라고 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거기도 한 10만 정도. 그 다음에 비엘르 비세 통일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인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렐라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가 있어요. 여기 마인츠에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구텐베르그 뮤지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20만 도시 정도 되는데요. 구텐베르그 40년 성서 뮤지엄이 있는데, 요 2층에 올라가 보면 집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놨어요. 집지 관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연세 되신 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금속 팔자로 찍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구텐베르그 42행 성소를 배웠죠. 그런데 뒤바뀌었죠, 이게. 예. 여기 신봉동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금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니네들 거보다 우리 집지가